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의 삼국지 이야기. 조조는 어떻게 난세의 영웅이 되었나? 조조를 놓고 간웅이다 영웅이다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동탁의 복정이 시작된 이후에 조조가 보여준 행보는 분명 영웅의 모습 그것이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권력 기반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조조가 탁월한 상황 판단 능력과 결단을 보여주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강력한 군벌로 자리를 잡아가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년 9월 동탁이 십상신안을 피해서 성 밖으로 피신 나갔던 어린 황제를 데리고 낙양성으로 돌아옵니다. 낙양성은 십상신안으로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고 황제를 앞세운 동탁은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갑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황제를 바꾸고 자신의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하려 합니다. 동탁은 많은 협력자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진군 교유였던 조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효기 교유의 직책을 제의하면서 조조에게 국정에 협조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동탁에 대한 판단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조조는 동탁의 제안을 거절하고 낙양성을 재빨리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벌써 동탁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조조는 도망할 때 자신의 성과 이름을 바꾸고 샛길을 따라서 고향 초연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동탁을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망했다 나오는데 정사삼국지에서는 동탁의 협조 제안을 거절하고 그 길로 도망했다고 나옵니다. 이어서 바로 동탁의 조조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조조는 그 길로 고향 초연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고향에 가서 의병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조조가 고향 초연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호래간을 넘어서 중무연 그리고 진류에 이르렀을 때 이미 그는 의병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류에서 후원자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위자라고 하는 인물이 조조에게 거액의 재산을 찬조하게 됩니다. 조조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재산도 다 털어서 또 친척들의 도움으로 기호라고 하는 곳에서 정식으로 5,000명의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조조라는 인물이 얼마나 비상하고 상황 판단이 빠른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동탁이 낙양성에 들어와서 권력을 찬탈한 때가 189년 9월 초입니다. 그런데 조조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12월이니까 불과 4개월 만에 그는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조조는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조가 기호에서 의병을 일으키기 직전 도망가는 과정에서 두고두고 욕을 먹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낙양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래관, 즉 사수관을 먼저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모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한 하급 정장이 조조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조조가 체포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삼국지연의에서 이 중모연의 혈령 진궁이 등장합니다. 그는 조조라는 인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같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정사삼국지에서는 진궁은 원래 조조의 부하로 등장합니다만은 후에 조조를 또 배신하고 여포에게로 넘어가서 조조에게 일생일대의 위기를 선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미 일부 사람들에게 조조는 영웅의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그가 진류에 이르자 자진해서 조조에게 큰 돈을 주었던 위자까지 등장했다는 것도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가 중모현을 벗어나 도망을 계속하다가 두고두고 비난을 받는 커다란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여백사 일가족을 죽인 사건입니다. 조조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지요. 도망할 때 조조는 자신의 이름과 성을 바꿨다라고 말했고요. 수배령이 있고 내려졌고 그는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중간에 친구 여백사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연의에서는 여백사를 아버지의 친구라고 하는데요. 여백사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조를 맞아들이고 그는 이내 술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외출을 합니다. 그 사이 조조는 여백사의 집에 있다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여백사 가족들이 하는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칼 가는 소리와 함께 묶어서 죽이는 게 어떨까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조조는 급히 여백사의 가족 8을 몰살시키는데 그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발목이 묶인 돼지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조조를 묶여서 죽이자는 게 아니라 돼지를 묶어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조조가 오해로 그랬다 치지만 조조의 잔인함은 술을 구하러 돌아오던 여백사와 마주쳤을 때 나타납니다. 기쁜 마음으로 술을 구해오는 여백사를 만나자 주저하지 않고 죽여버립니다. 가족이 모두 조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알면
그도 역시 조조를 쫓아올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백사를 죽이고 나서 조조는 처창하게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남을 배신할 망정 남이 나를 배신하게 하지 않겠다. 여기서 처창하다는 것은 처참하고 슬펐다는 말인데요. 비록 자신이 오해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마는 그렇게 조조의 오해와 배신으로 인해서 몰살당한 가족을 보면서 이런 일은 당하지 말아야지라고 그렇게 슬프고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인데, 자, 조조의 간악함을 극대화시킨 연희에서는요, 차라리 남을 배신할 망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아주 부정적인 것을 극대화시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여백사 가족을 몰살한 사건은 이 이후 조조의 서주 대학살 사건과 더불어서 조조가 두고두고 욕을 먹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낙양성을 도망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조조 옆에는 이미 가족들, 친지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조의 오랜 친구 장막, 물론 나중에 배신하지만요, 하우돈, 하우연, 얼마 전에 중국에서 조조의 집안의 유전자와 하우씨의 집안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이들은 친척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아무튼 이때 하우돈과 하우연이 합류하게 되고요. 조인을 비롯한 조조의 사촌들이 합류해서 이들은 조조 옆에서 유능한 장수들이 됩니다. 아무튼 189년 12월에 조조가 처음으로 동탁을 반대하는 의병을 일으킨 뒤에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많은 군벌들이 한 달 뒤에 서기 190년 1월 동탁을 대항해서 군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른바 반동탁 연합군입니다. 관동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을 관동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 모두가 함곡관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함곡관 동쪽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렇게 관동군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양 동쪽에 이들의 근거지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이들 반동탁군에게는 특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들 세력의 상당 부분은 동탁에 의해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레테수로 와 있는 원소만 해도 동탁이 회유하느라고 바레테수로 임명을 했고, 또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한복이라는 인물을 기주목에 임명을 하죠. 자, 원술도 그렇고 진류태수, 장막, 예주자사, 공주, 연주자사, 유대, 이들 모두가 동탁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동탁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만큼 동탁이 명분을 잃어버렸고 모두의 공적이 되었다. 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탁에 의해서 임명받은 관료들과 기존의 지방 군벌들이 연합을 해서 소위 반동탁 연합군, 관동의군, 관동군이 결성됩니다. 이들 반동탁 연합군은요, 원소와 원광이 한 해를 중심으로 그리고 황하 밑에 있는 군벌들은 이 산조를 중심으로 병력들을 모으게 되고요. 원술은 밑에서, 또 한복은 어편에서 군대를 대기하게 됩니다. 관동군이 일어나자 이에 놀란 동탁은 수도를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황제를 장안에다 옮겨놓고 자신은 낙양에 머물면서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이 시기에 수도 낙양은 동탁과 여포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지요. 그런데 여기서 조조와 관련돼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제일 먼저 의병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은 당시 반동탁군에서 조조의 위치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지방의 군벌들이거나 나름 관직을 맡고 있어서 지역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조조는 군벌 출신도 아니었고 어떤 지방의 공식적인 관직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조에게 5,000명의 의병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5,000명도 당시 모인 군벌들의 군수와 비교하면 미미하게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원소는 분무장군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직함을 주었을 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소 밑에 장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이것도 또한 역설적인 건데요. 다른 모든 군벌들은 나름대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동탁을 무너뜨리고 한 왕실을 회복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 그들의 1차적인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세력을 확장시키자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반동탁의 기체 아래 모였습니다마는 그들은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매일매일 회의를 핑계로 술판을 벌이는 것이 그들이 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반대로 조조는 아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약한 군벌에 불과했지만 역으로 가장 활발하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처럼 조조의 순수함이 돋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조조를 간웅이라고 평가합니다마는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조조는 천하에 존재하는 단 한 명의 영웅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연합군이 지지부진하자 보다 못한 조조가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단독으로 낙양을 향하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거액의 자금을 기부했던 위자와 함께 형양으로 달려가서 동탁의 수하 서영의 군대와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조조는 크게 대패합니다. 거의 전사할 뻔했지만 사촌 동생 조응이 말을 대신 양보를 해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조조가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때 그와 그의 부하들이 동탁군과 싸우는 모습은 용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양의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용맹하게 싸우는 조조군의 모습에 이 서영군, 동탁군이 적잖게 놀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지지부진했던 동맹군들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동탁군이 더 이상 동진하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조조의 모습은 앞으로 그의 행보에 있어서 커다란 자산이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쌓여서 많은 선비들, 인재들이 조조 앞에 몰려들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비로소 영웅으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조가 형양에서 전투를 한 다음에 다시 산조의 연합군에 와보니 연합군들은 가관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주악을 올리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죠. 조조는 이때 비분간개합니다. 그들이 정의를 명분으로 모여놓고는 막상 실행에는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조조는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조조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설득합니다.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원소는 황하 북쪽에서, 그리고 산조의 연합군들은 이쪽에 성고와 오창을 점령을 하고 원술은 밑에서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관중을 치면 반드시 동탁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조조는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 연합군들은 그 누구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고 당시의 동탁의 병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연합군은 이윽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앞으로 노선을 놓고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동군태수 교묘와 연주자사 유대가 서로 식량 문제로 서로 싸우다가 유대가 교묘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원소와 한복은 새로 왕경이라는 인물을 새 동군태수로 세우는데요. 이 동군태수의 자리는 나중에 조조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조조는 이때까지만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병력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양전투에서. 그래서 1000명 정도의 병사를 새로 모집해서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주 미약한 군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들은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는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원소와 한복이 기주자사 유를 황제로 옹립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유가 절대 나는 황제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이들의 시도는 좌절되고 말지요.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시도 때문에 반동탁 연합군은 실질적으로 그 후에 붕괴되고 분열되고 맙니다. 이 문제를 놓고 결과적으로 원소와 조조, 그리고 원소와 원술까지 갈라지게 되고요. 이 이후에 원소는 또 기주목 한복에게서 기주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화북 쪽에 원소가 강력한 기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군의 대열이 점점 흩어지는 와중에 또 한 명의 영웅이 양쯔강 이남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장사태수 손견입니다. 몇 번의 전투 끝에 동탁군을 무찌르고 마침내 낙양에 입성을 합니다. 동탁은 이제 장안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사실상 손견이 낙양성에 입성하면서 일단 연합군의 승리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탁과 관련되어서 실질적인 전투는 조조와 손견, 그 외에 소수가 다 했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군벌들은 눈치만 보다가 자기들이 실속 차리려다 뿔뿔이 흩어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조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두 번의 난 때문이었는데요. 한 번은 태양산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흑산적이 난을 일으키고 움직였을 때, 그리고 청주지방에 황건족들이 재차 난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이때 난이 일어나자 조조가 공을 세우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흑산적의 난 때는 조조가 동군태수가 되고요. 청주 황건적의 난을 진압했을 때는 연주목이 됩니다. 이제 드디어 조조가 처음으로 자신의 세력 기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불과 몇천 명 수준의 떠돌이 군벌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어여시 자신만의 근거지를 갖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 것이죠. 이 이후 조조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천하를 얻어가는데요.
이 과정과 그 이후의 조조 행보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